가장 전문가신데 지금 이창원 교수님 말씀은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한 것이 예전엔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면에서 동의합니다. 네. 특히 아까 우리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우리나라 주력 상품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었으니까 정부가 소수한테 나누어주는 사실은 불공정한 정책을 펼쳤던 결과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지나서 민간의 경쟁력과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역할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어찌 보면 우리는 구조조정하는 것을 놓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의 결과로 우리가 경제 여러 측면에서는 선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부메랑으로 반대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네. 또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영역에서는 세계의 꼴찌를 하는 영역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최고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꼴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네. 그것을 흔들었던 모든 문제, 특히 펀더멘털을 다져나가면서 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과 보상이 일어나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좋은 정보의 조건이고 오늘 네. 그 내용도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정호성 기자. 네. 국민들은 살아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반칙이 살아 숨쉬는 사회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많이 하거든요. 네. 중계를 보면서 도리어 반칙을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네. 즉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정관예우, 탈세, 네. 고위층 자제간 취업 상호 제공 이거를 예. 못하면은 도리어 말은 다르게 하지만 못하면 바보고 도리어 잘하는 게 능력인 것 같이 네. 되는 시대를 목도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얻겠는가. 네. 그 문제, 그것도 문제고, 네.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힐 줄 알았어요, 정말. 전 세계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전 세계의 문제인데 우리는 고속 성장에 많이 익숙되어 있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저성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 나가야 될 시간이죠. 네. 그런데 청년 일자리가 왜 안 만들어지느냐, 특히 좋은 청년 일자리가 왜 안 만들어지느냐의 원인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 한정된 자원이 제대로 배분이 안 돼 있고 기득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더라 라는 차원에서 공직자 부패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한 27이 되고요. 국민에서 70에서 80%가 우리나라가 부패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패 인식 지수라든가 아니면 투명성 지수를 높이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2%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4%대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부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굉장히 미세적인 정책을 조정하는데 몰두해 있는데 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fundamental, 네.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서 네. 우리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들을 다져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법치가 바로 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공정거래 관행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과다한 경쟁을 또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시은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몰랐냐? 그리고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죠. 네.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세심하게 지적을 했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그때 정부도 우리의 법치를 살리고 공정거래 관행 그리고 부의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공직자의 부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을 저는 방송에 나가거나 얘기할 때 많이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 아시겠지만 파리부터 호랑이까지 부패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치풍조,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타파하겠다라는 것을 피력을 하고 세계에서 중국 경제가 그와 같은 정책 때문에 흔들리고 경착륙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금 가고 있고 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중국이 경착륙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부에서 서비스와 내수 시장이 단단하게 간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중국은 성장을 하면서 조정 시간을 가졌는데 네. 과연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그와 같은 조정 시간을 가졌는가? 네. 만약에 안 가졌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이 세계화라는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출렁출렁거리는 파고를 이겨내려면 바닥의 중심이 잡히는 탄탄한 경제 구조로 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국민이 인정하고 이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내 이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것도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연결이 되는. 더 중요한 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방향성. 네. 김성 교수님은 왜 이렇게 정책이 투명하지 않아진다고 이유를 보십니까? 관료의 악과 부패라는 네.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부패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자원의 배분을 자기한테 쏠리게 하는 게 부패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만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정 관계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누구든가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럴 때 정부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걸 믿고 따를 것이고 그런데 정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그 마찰이 커지겠죠. 네. 그럼 마찰이 커지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공개를 하고 조율을 하고 아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가고는 있는데 지금 그거를 국민이 수긍을 못하고 그걸 억셉트를 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본이 흔들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없앨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들과 정치인이고 관료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수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체질을 어떻게 해야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장덕진 교수님. 좀 전에 오늘 아침에 발표하실 때 보니까 네. 우리 정부가 이 좋은 정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6, 7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 전체가 패닉 상태로 접어들기 전에 정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6, 7년? 그렇다면 현재의 박근혜 정부와 다음 정부가 대단히 성공적인 정부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구를 네. 중심으로 사회적인 접근을 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미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잉여 인간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이 160만 명이 되는데요. 거기서 학교에서 휴학을 하면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청년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들이 사회에 반대, 불만 세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특히 분단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있지만 지금 많은 경제 수치, 대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이후 또 그 전에도 중국의 성장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벌어서 버텨왔는데 네. 지금 2010년부터 주력 산업이 겹치게 됐습니다. 거기다 기술 격차를 줄여버린 중국이 이제는 역습을 하면서 네. 소재와 부품 등에서 우리 주력 상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어떠한 대안을 찾아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R&D 투자가 GDP 대비 굉장히 높은 나라고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AD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005년에는 G2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R&D라는 것이 우리가 GDP 대비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네. R&D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금액 차원에서 중국하고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네.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딴 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펼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만 늦어져도 추락할 수 있다라는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잠깐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뭐 동일한 그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가 우리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분간 조절해야 되는 국민이 보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데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업이 활동을 할래 필요할 때는 돈과 그다음에 인력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요. 교육, 좋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돌기 위해서는 금융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조율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그들의 주력 상품으로는 앞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글로벌 니치 마켓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고 그러한 네. 것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정부와 그리고 국민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논의되어 왔는데 네. 그게 아직도 자리가 잡히지 않고 있고 실제로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됐기 때문에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럼 네. 대한민국 안에서 앞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니치마켓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독일의 예를 드는 이유가 네. 강소기업의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중소기업들을 얘기하는데 네. 그런 중소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행도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인프라 자체는 좋은 정부가 나서서 혁신을 유도해내는 것이 바로 번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던 이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SBS 취재팀이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말씀. 우리 국회가 사실은 제할 일을 잘 안 한다라는 사실은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너무나 이게 일반화돼 버려서 이제 기대조차도 잘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리더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 붕괴죠, 뭐. 근데 지금 마지막에 정부 규제 남용 제한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1번과 3번은 상충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정부 규제가 많은데 그 많아진 이유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제도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가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네. 또 다른 제도를 만듭니다. 네. 옥상옥의 제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범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좀 정리를 하면서 꼭 필요한 규제는 꼭 지켜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아까 독일 얘기하시면서 중소기업 얘기들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에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여다볼 때는요.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없고요. 중복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맨 처음에 만들어서 첫 해에 흑자가 나는 기업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정부의 정책은 첫 해에 흑자가 나지 않는 기업은 모든 정책으로부터 배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독일과 같은 기업을 만들어내려면 기술이 보호해야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허 소송 침해에서 권리가 인정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승소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승소율이 25%고요. 배상 금액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다른 게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네.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 생기겠습니까? 강소기업 안 생깁니다. 네.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 갑을 관계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있으면 관련된 기술의 협력 기업들이 R&D를 할 수 있는 이윤을 확보를 하면서 같이 그룹으로 살고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대기업이 경쟁을 나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대기업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정부의 제도로 진입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거의 공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은 네. 기업들도 전부 다 단가 인하와 횡포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광섬유 같은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광섬유부터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국의 싼 것으로 밀려서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첨단이고 중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고분자 또는 고소재, 네. 고부가가치 그러한 부품에서 우리가 밀려나게 됩니다. 네. 나중에는요, 과거에 우리 중국에다 팔아먹었죠? 이제 중국에서 모두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관광으로 살 건가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네.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세계화라고 모든 것을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자국의 기술 기업이 중국에 살려고 그러면 못 사게 합니다. 자기네들이 육성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나 정부나 기업들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투자하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의 물건들을 사주고, 네. 그리고 서로 합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나라 걱정